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고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인데 AMD, 인텔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나올 루비는 수출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중국의 누적 무역 흑자가 1조 760억 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중국 해관 총서가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아프리카 수출이 늘어나는 등 다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12월 수출이 남아있어 무역 흑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고레일은 완전한 통합 편성 운영이 이루어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에 약 16,000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X와 SRT 통합은 민노총이 요구한 것으로 경쟁 체제가 끝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I가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사라진 일자리 21만 1,000개 가운데 98%인 20만 8천 개가 AI로 대체 가능한 직종에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으로 확산되는 AI 과연 내 일자리를 뺏어갈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방패는 무엇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AI가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아주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10년 후에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시기 실업률과 비슷한 충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실이 현실적인 공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죠. AI 시대 일자리 관련 수많은 걱정들에 대해 전문가 두 분과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AI 시대 관련 일자리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나 중장년이나 혹시 내가 하는 일자리 사라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덕호 교수님부터 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일자리가 정말 많이 사라질까요? 다 뺏길까요? 대체될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재구성된다. 재구성된다.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가 이제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총량 감소 측면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직무의 구조 변화가 핵심이다. 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일의 대체보다는 좀 증강 효과가 있는 직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에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나 이중구조 측면이 강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 적응력이 있느냐 우리 노동시장이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질적 전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예. 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그것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같은 우리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거나 또는 앞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경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AI 전문가로서. 김덕호 교수님이랑 저랑 좀 상반될 줄 알았는데 같아가지고 그래요? 반갑고요. 일자리가 뭐 크게 네,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모든 자동화가 초기엔 격차를 늘리는데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결국 나중에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자동차를 대량 처음에 자동차를 향유한 사람들은 부자들이었고요. 예. 주로 사치품이었죠, 자동차는. 하지만 헨리 포드가 나오면서 자동차를
싸게 만들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자동차에 어떤 혜택을 얻게 되고 네. 그렇게 저렴해지면서 이동성이 많아지면서 산업이 또 이제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자동화 기술은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약간의 어떠한 충격이 있지만 예. 결국은 그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아.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는 그 격차를 줄이려면 AI를 빨리 확산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천천히 확산되면 네. 어떤 격차가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데 빨리 확산시키면은 예. 그것이 오히려 혜택이 더 커진다. 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적응만 잘하면 내 일을 완전히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희망이 솟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10년 후 1935년이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실업률과 비슷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요. 국내에 있는 꽤 유명하신 분이던데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산업혁명 시기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술 발전의 시대에 일자리가 되게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에서 다다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 접촉 산업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그 기계 때문에 일자리 잃으니까 다 깨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조가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고 예.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이 가장 위협을 받는 거죠 일자리로부터. 예. 그리고 정보화 혁명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지금은 AI가 인지 노동까지 대체한다는 겁니다. 인지 노동. 과거에는 육체 반복 노동을 대체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학생들도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기획이라든지 뭐 판단한다든지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을 다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그런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야기하지만 네. 지금 현상들을 보면 이제 완전히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피지컬 AI.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제조업 강국이고 예. 로봇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면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 현대모터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조지아 공장에 그대로 적용시켰는데 그 공장에는 한 3,000명이 있어야 될 근로자가 지금 600명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이제 그런 생산직 인력까지 이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 이 자동화 시대, 특히 뭐 공장 산업 자동화 시대라든지 그 당시 그런 것과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때와 비교해서 AI 확산될 때의 지금과 비교한다면 조금 다른가요? 일자리의 뭐 변화나 대체나 이런 게? 뭐 산업혁명은 우리의 육체를 어떤 증강시켰다면 지금 AI혁명은 우리의 어떤 두뇌, 지적 능력을 증강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나 예전의 자동화는 우리의 육체 노동을 주로 이제 자동화했다면 지금 이제 지적 노동 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동화는 어떠한 단순 노동을 대체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 요즘 딥 리서치 같은 걸 써보면은 지금 오늘 현재 AI가 IQ 148의 수백 개의 박사학위자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어설픈 박사들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면적으로 일어나는데 김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와서 우리가 챗GPT 모먼트라는 걸 지난 3년간 겪었는데 그렇죠. 지금 물건을 우리 대신 막 잘 사주고 우리 대신 택시를 불러주고 우리 대신 KTX나 SRT를 예약하는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아마 2026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에이전틱 AI의 어떤 챗GPT 모먼트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어떤 이제 휴머노이드 하나씩을 들여놓는 느낌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씩.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 사는 값이면 네. 사는 사람이 생기는 시절이 앞으로 5년 내에 올 것이냐. 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의 챗GPT 모먼트가 올 텐데 이제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에이전틱 AI의 어떤 챗GPT 모먼트가 오는 것이고요. 에이전틱 AI. 그래서 지금은 PC나 스마트폰만 보고 하는 일이 전부다라는 분들은 조금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을 다 해석할 수가 있고 네. PC 화면을 다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AI 에이전트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가 많기 때문에 만약 3명이 일하던 대화방에서 한 명의 AI가 슬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 좀 해줘. 그러면 어차피 대화방에 3명 있다가 4명이 되는데 누군가 한 명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자고 있거나 만약 쉬고 있으면 AI가 해주는 거죠. 계속 한다 이거지. 그러면 모든 대화방에 이제 AI가 투입되어 있고 IT나 AI 부서는 그 AI가 각 방에서 지금 일을 잘하는지를 보는 HR 부서로 변화된다는 거죠. A가 일을 대신하고 네, 그리고 관리 평가하는 거. 그동안 화이트 칼라들은 주로 문서 작업을 했는데 예. 공장에 요즘 가보면 이제 근육 노동을 거의 안 하고 주로 빨간 버튼, 파란 버튼만 누릅니다. 그냥 모니터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화이트 칼라의 일도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네. 막 타이핑을 막 하는 사람들은 2, 3년 후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많이 줄었죠 벌써. 네. 이제 문서를 거의 AI가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는 그냥 화이트 칼라도 빨간 버튼, 파란 버튼만 누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내 일이 없어지지 않냐. 그게 아니라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지금은 태국어판, 뭐 대만어판, 말레이아어판 낼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을 냈으면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유통하거나 그걸 전달하는 직종들이 또 생길 새로운 일이 것입니다.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동안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또 인간의 욕망이 커지죠. 네. 지금까지는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 안 고픈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어 했는데 못 만들었는데 점점 우리가 그동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AI 리서치와 인간이 협력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고 그 스타트업은 성공하는 순간 대박을 벌고 예. 회사를 해체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또 모이면 고급 인력을 또 같이 모으려면 또 줘야 되고 성공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흩어지고 약간 이런 형태로 우리의 경계를 넓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이제 일에 이 대체 비슷하게 일이 많은 일을 AI가 대신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는데 화이트 칼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주요 일부 전문 직종에서도 지금 AI가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 중에서 전문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AI에 의해서 조금 대체가 좀 빨리 되는 직종이 또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대체가 빨리 되고 어떤 게 조금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가만 보시면 아까 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말씀드렸는데 1차 노동시장 소위 말하는 그 아주 AI 노출도 높지만은 또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1차 노동시장에 존재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저 같은 교수들도 그럴 것이고 대기업 고위 임원이라든지 또 의사 뭐 이런 분들도 뭐 피지컬 AI까지 다 활용해서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임금도 높아지고 아주 그 1차 노동시장이 공고해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2차 노동시장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들 이런 시장이 한 85%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단순히 회계를 한다든지 법률 지금 법무부분에 의소들 그러니까 변호사 초년 변호사라고 그러죠. 의소라고 그러는데 그 변호사들도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 AI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 같은 거 전부 해버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실은 사무직들도 아웃소싱을 해왔는데 이것이 더 공고해지고 더군다나 그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AI가 대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을까.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1차와 2차를 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이 예, 이게 1차. 우리나라에서 한 400만 명 그러니까 한 12%에서 15%를 차지하고요. 2차 노동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네.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이제 2차 노동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아까 전문직에서도 이제 이 초년병들, 근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좀 대체대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신입 일자리는 전문직에서도 조금 줄어들고 사라지고 고연차의 직원 수요는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 일자리만 더 사라진다? AI로? 그렇게 좀 걱정해야 되나요? 이경준 교수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현재 GPT-5가 IQ 148에 예. 박사 기자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포닥 수준이에요. 석학 수준이 아니죠. 석학 수준 네, 그러면 이제 포닥보다 약간 지적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네. 이제 현재 그 AI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포닥이. 네. 근데 또 지금 아직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젊은 층의 경우는 그 어느 회사의 어떤 맥락을 또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오늘 현재 지금 GPT-5나 제미나이 3.0이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의 글자 수가 100만 글자입니다. 100만 글자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그거를? 우리 보통 뭐 워드 문서가 뭐 만자다, 5천자다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할 때 100만 글자를 넣을 수 있는 AI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들은 각자 우리 회사 속에서 우리 제품 속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뭐 했는지, 우리 부서가 뭐 하는 건지, 나는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자씩만 정리해도 한 10만 자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90만 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래도 사람은 우리 회사의 연역을 잘 알고 제품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보고서로 정리해봤자 지금 뭐 10만 자, 20만 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100만 자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IQ가 148에다가 박사학위지를 수백 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AI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참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죠. 그러네요. 아까 직종 중에서 전문직에서도 여러 가지 먼저 대체되는데 의사가 꼭 대체가 좀 덜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진단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AI가 웬만한 초년병 의사보다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 지인도 수술을 할 때 로봇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그러니까 의사들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정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을 잘 다루는 의사가 없느냐. 하지만 의사라는 것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더 공고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더 내야 되고. 임금 면에서는 아까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그럴 수 있는 수밖에 거예요? 없죠. AI 활용으로.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올라갈 것이고 AI에 노출되어 있고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이었다가도 딱 들어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정잡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내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나타나 봐야 알 것 같은데 자기가 과연 내 일자리를 잃을지 대체될지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각자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지금 기술 테크 기업들이 AI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람들을 많이 해고한다면서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해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어떤 한 부서나 조직이 돈을 너무 많이 못 벌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데 살려둘 수는 없는 거죠. 또 조직 차원에서 이제 레이오프가 있는 거고요. 각 개인을 파이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네, 근데 그 경우도 이제 절차를 지켜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오랫동안 나는 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조정하는 형태가 성과를 되는 못 내면 그 부서 자체를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도 대학이 보통 그 정년 없이 교수들이 평생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학과가 인기가 없으면 학과가 없어지는 데는 이제 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학과 자체를 없앤다. 미국은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AI로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이 있고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다 인원 해고 계획을 이렇게 밝히는 거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좀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저는 꼭 그 AI의 발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거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들도 지금 한참 기말고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텀 프로젝트를 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간증하듯이 얘기합니다. 네. 저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 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네.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으로. 가지고 해서 뭐 러버블이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웹사이트도 만들었고 뭐 앱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이 코딩을 전혀 안 배운 학생들이 이제 2, 3개월 만에 웹사이트를 뚝뚝 만들어내는 원래는 거죠. 코딩 잘하는 다른 학과에 도움을 얻거나 돈을 주고 배웠어야 되는데 수업을 서너 개는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또 굉장히 뭐 천라인 만라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냥 말로 정말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막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의 수요가 줄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디스포저블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앱을 한번 만들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큰 어떤 산업과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일 뿐이지 그 깜깜하지 미래에 않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교수님. 예,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예, 예. 드리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 배경에는 해고의 유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령 차별로 인해 가지고 해고는 안 되지만 네. 경영상 해고라든지 아니면 직무 태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1시간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 1시간 이게, 전에요? 예, 우리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근로기준법 23조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죠.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 해석을 굉장히 좁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희망퇴직은 있을 수 있으나 네. 해고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해고했다가 또 AI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을 또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인력이. 네, 네. 우리나라는 특히 기성세대가 그렇게 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는 반면에 예. 새로운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직무 전환이 어렵다는 거예요. 직무의 전환. 예, 전환. 예.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은 이 노동의 경직성이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그 AI에 적응을 못하고 네. 잠재력이 성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뭐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 늘 지적해왔던 얘기인데 이게 우리 노동계 노동단체들의 워낙 강한 반발 이것 때문에 커다란 진전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이해는 교수님 합니다. 말은, 이해는 되지만 미래에 상당히 그 신속한 움직임이 안 되니까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곧 뭔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 같아요. 60세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AI 시대의 정년 과연 좀 이 정치인들이 좀 생각을 해봤을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AI 시대 정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이쪽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토론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아까 김덕호 교수님 말씀은 1차 노동 시장에 계신 한 10%에서 15%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게 국민 전체, 현재 고용돼 있는 전체를 위한 거라면 어떻게 보면 또 괜찮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부 계층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계층. 실제 정년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 15%. 뭐 공기업 이런 네.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만. 이것이 과연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럼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배 정책도 아니고 재분배 정책도 아니고 예. 현재 AI 시대에 격동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더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YMCA가 네. 마부를 자동차 운전사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도 1998년에 보면 그때 IMF 체제일 때 네. 저도 실직자인 상태에서 실직자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열에 교육받은 분들인데 저는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교육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제가 실직자가 실직자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일자리를 얻고 이분들은 재교육을 받은 거죠. 네. 어떤 그런 묘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전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에 그냥 하던 일을 어떤 제도를 고쳐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겠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욕심이 크고 그분들이 스스로 변화된 걸 보여주던지 아니면
그분들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네. 또 원래 있던 자리에 더 새로운 청년들이 AI 능력이 강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조직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않으면 그 조직에는 AI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같이 산업 자체나 기업 자체가 늙어갈 가능성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죠. 네, 우리가 저희 정년 연장 문제는 깊이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AI 시대 뭐 지금 이 청년들이 과연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들은 어떡하나 이리저리 정말 뭐 이중고, 삼중고 시달린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이 정년 연장은 이 AI 시대 흐름과는 사실 정면 충돌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미국 말씀드렸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뭐 싱가포르까지 할 거 없이 단순히 그냥 정년만 연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임금 체계라든지 임금 체계. 획의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성, 예. 그다음에 연금, 그리고 직무 전환 이런 직무의 것들을 전환. 다 결합해 가지고 패키지로 하지 예. 단순히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고는 경제적이고 네. 또 임금은 연금급이고 또 청년은 새로운 진입이 막혀 있는 이런 구조에서 단순히 정년을 다섯 늘린다. 이것은 어찌 보면 기성세대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아까 잠깐 직무의 전환 얘기도 했는데 AI 시대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나아가 공포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AI 시대에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패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으로서나 정부로서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경규 교수님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이 시대에 자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역사적 전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게 레이오프가 일어난 이유가 새로운 청년들을 뽑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하죠. 어떤 일을 하는데 너가 지금 이 AI보다 더 잘할 수 있어? AI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 AI를 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 또 AI와 경쟁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인재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고급 인력 직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AI를 잘 활용하면서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AI가 여전히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설득, 협상, 공감, 리더십, 공감, 또 새 리더십. 문제를 정의하고 메타띵킹하고 설계하고 세상의 문제를 그 감지해서 예.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AI가 전혀 못하고 AI는 마치 최근에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은 유령과 같은 존재다. 유령? 유령은 육체도 없고 그냥 우리한테 영향만 미치죠. 뭐 그 햄릿에서 보면 아빠 햄릿이 아들 햄릿한테 유령으로 나타나서 뭐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본인은 세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나는 유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내가 주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낙관적이면서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아예 대체를 못하는 직업으로 빨리 바꾸면 어떨까요? 이 뭔가 이게 배관공이라든지 블루칼라 쪽으로는 AI가 쉽게 교체가 그래서 안 되냐? 최근에 안 그래도 뭐 미국도 지금 블루칼라 시대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들 말하자면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휴머노이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임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건설 있고. 현장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그러면 그래서, AI가 쉽게 다시 대체 못하. 그쪽이 블루 오션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아까 개인 측면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고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는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AI 소브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권이에요. AI 주권. 저는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핸드폰 시대 보셨듯이 저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저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 체계와 그다음 저 앱스토어 앱보다는 그러니까 앱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저걸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어라든지 뭐 이걸 상명을 이해해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이 다 이윤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LL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예. 대부분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피지컬 AI 넘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이 반도체라든지 또 이 제조 능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예. 또 LLM 모델, 우리 소브린 LLM 모델 이런 것들 개발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강점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여튼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배우고 키워가는 거는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보편적 접근권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인터넷 싸고 좀 쉽게 썼던 것처럼 AI에 대해서 보편적 접근권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돈 내고 쓸 사람은 돈 내고 쓰게 하되 돈 내고 쓰기 어려운 좀 저소득층 위주, 실직자 위주 이런 쪽으로 AI를 교육하고 AI를 좀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민생지원금을 또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그것들은 본인들이 앞으로 다음 직업, 다음 사업을 위한 재교육 바우처로 써야 된다. 저는 AI 그렇게 교육을 보고 받자 소고기 사 먹지 말고. 네. 또 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도 또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재정이 좀 부족해서요. 또 그런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뜨겁게 달아오르는 금값이 주춤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속 시장의 투자 자금이 은과 구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값은 금보다 더 반짝이고 있죠. 구리와 함께 AI부터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에 필요한 전략산업 금속으로 각광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과 함께 전망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금값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은이 더 반짝반짝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은 얘기 좀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관심이 많은 금값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후반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지금 회복하는 추세입니까? 금값 동향 어떻습니까? 금값이 뭐 떨어졌다고 해도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고요. 한 4천 온수당 한 4,400달러 정도 갔다가 예. 최근에 한 4,0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예. 최근에는 다시 또 4,200달러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말 이후부터 보면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4,000달러에서 4,400달러 이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뭐 4,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강세장 구간을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그 자산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하고 금 시장이거든요. 우리 코스피와 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토리에 이제 가장 큰 빛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 금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스토리, 금리 인하 스토리에 가장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네. 금값도 방향성을 좀 체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예. 한국 증시나 금이나 올해 상당 부분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네. 좀 쉬어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이 가격대에 적응하는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상승장이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무너진 게 아니니까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네. 이제 전반적인 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수당 4,200달러인데 네. 내년 말까지 온수당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많은가요? 지금 전망치가 그렇게 그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 전망은 뭐 아주 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00달러 넘어갔는데 5,000달러 가는 거야 뭐 그거 20% 정도 20%?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건 네. 누구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5,000달러 언젠가는 가겠죠. 당연히 이게 뭐 금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항상 보전해 준다라는 그 성격을 감안해 보면은 네.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5,000달러 가겠죠. 가는데 2010년대에는 네. 그 10년 이상 동안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의 어떤 저항선에서 부닥쳐 있었거든요. 10년간. 그렇죠. 그리고 2020년대 들어가지고 2,000달러 뚫고 그리고 2024년부터 2년간 4,0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갭들이 좀 메꿔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금값은 꾸준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점프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올라갔으면은 또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시간을 좀 에너지를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지 좀 정상적이지 않나. 이게 뭐 2,000달러에 4,000달러 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뭐 5,000, 6,000달러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건 그 얘기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확대돼야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되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기대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 좋은 그 시그널이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상승 동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또 네. 다른 상승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계속적으로 돈이 녹는다라는 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이겠죠. 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배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네. 하루하루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10년을 놓고 보면은 현금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화 가치 달러 네. 대비 한 20% 떨어졌고요. 그렇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돈만 갖고 있으면은 돈은 녹아내린다. 녹아나는 거고 같은 녹아내린다. 기간 동안에 S&P 500 290% 올랐고요. 예. 금도 똑같이 290%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네. 내가 돈을 가지고 그냥 저축만 해갖고서는 이게 배 아픈 일이 점점 더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녹아내리니까.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뭘 사더라도 똘똘한 놈 안 사면은 또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이 똘똘한 또 자산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예. 이것도 역시 배 아픈 스토리하고 또 맞아 떨어지면서 배 안 아플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똑똑한 자산. 그게 그렇죠. 이 스토리가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데서 스토리 라인이 무너지려면은 어떤 좀 거대한 담론이나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또는 거대한 충격이나 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스토리의 어떤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빅테크 기업 하나가 흔들리다든지 뭐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뭔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닌 한 현재의 상승 어떤 구도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그런 네. 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금이가 가장 똘똘한 자산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실버가 금보다 더 뜨겁게 올랐는데 뭐 연초 대비 배가 됐어요. 100% 넘게 올랐다는데 왜 은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날짜로 한 101% 정도 100%. 예, 배가 올랐습니다. 됐어요? 연초 대비해서. 이것도 그 혹시 최근에 드라마 중에 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아주 그 김 부장 이름이 예. 김낙수거든요. 김낙수예요? 예, 왜 이 말씀드렸냐? 네.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 예, 예. 지금 은 가격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대장주인 금이 올라가는데
왜 은 투자 수요가 더 몰리느냐? 왜 그럴까?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 금은 단위 가격당 온스당 4,200달러잖아요. 예. 은은 온스당 58달러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이것도 지금 2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29달러였는데 지금 58달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보다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을 빈자들의 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빈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렇죠. 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안 하면 배 아픈 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하는데 금 투자도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금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은에 투자하고 싶은 이런 젊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 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예. 은이 갖고 있는 또 이 산업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은은 금과 달리 산업적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뭐 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투자 수요, 이 장신구 수요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은은 한 55% 정도, 60% 정도가 산업용 수요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요? 산업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도 있죠. 그러니까 요 스토리가 보면은 올해 태양광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 스토리에 또 연결되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지는데 이 전력 에너지들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예.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올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은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니 어. 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 이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 산업용 어떤 분위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 한 2달, 3달만 놓고 보면은 예. 은이 상당히 어. 공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예. 녹여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금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에다가 더군다나 산업적인 수요까지 그렇죠.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계속 엮이면서 지속되면서 상당히 올라갔다.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세가 우리 금도 2024년에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 패턴을 좀 따라가는 걸까요? 은이? 그 얘기는 이제 금이 작년에도 사실 뭐 한 30% 올랐는데 예. 올해는 한 60% 또 올랐으니 어. 야 이런 스토리라고 보면은 은도 올해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갈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장주의 문제예요. 대장주 예, 문제다. 금이 계속 갈 수 있다면 은도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은이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금이 더 갈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 은의 상승세는 금이 과연 계속될 거냐와 그렇죠. 아주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금이 못 가면 은 못 갑니다. 아, 금이 안 가면 그렇죠. 형이 가야지 동생이 가는 동생이 거거든요. 따라가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지금 뭐 인공지능 스토리라든지 태양광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 있긴 하지만. 이게 주는 아니에요. 주는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은 외에도 다른 기금속들 예를 들면 플래티넘이라든지 팔라디움 예.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아, 거기도 올해 한 70%, 80% 금 올랐습니다. 따라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간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금이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가는데 좀 빨리 뛰었어요, 금이.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주가 주식처럼 가격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좀 낮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그런 많이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접근성이 좋기 접근성이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은은 또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강한 심한 또 귀금속이거든요. 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대표적인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은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은은 확 올랐다가 또 변동성 때문에 또 확 꺾였다가 예.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금에 비해서는 좀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 좀 중기 단기적인 좀 측면에서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 금 대신 장기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 은이라면 그거는 그다지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권장할 아니다. 만한 거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네. 동시에 금과 함께 저희가 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구리도 요즘 많이 오른다면서요. 구리는 이제 보통 네.
우리 뭐 닥터 코프라 그래가지고 이건 전반적으로 정말 산업용 수요일 텐데 네.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네. 왜 근데 구리는 또 오르는 겁니까? 이건 낙수 효과는 아니죠? 구리도 이게 전통적으로 그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경기 선행성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거라면 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같은 이 산업금속들을 살펴보면은 예. 구리만 많이 올랐어요. 구리만 전반적인 산업금속에서?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만?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전통적인 원유 가격이라든지 어. 농산물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건데 예. 이것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원자재는 별로 많이 안 오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구리 가격 강세로 보긴 좀 어렵고요. 구리 역시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스토리가 가장 강해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반기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이제 이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수요가 컸지만 예.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거대 도시가 생기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도시 같은 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은 건설 수요도 크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모든 게 다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전선도 그렇고요. 예. 전력과 관련된. 역시 인공지능 스토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이 인공지능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뭐 곳곳에 안 깔리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그 산업들이 잘 나가는 산업들 보면은 뭐 원전도 결국에는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필요한 게. 전력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인공지능 스토리에 달라붙고 있느냐, 올라타고 있느냐, 올라타고 있느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인데 그러네요. 구리 역시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타고 있는 산업금속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금은 계속 오른다는 걸 저희 경제현장 오늘에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은이나 구리를 일반 사람이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럼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도? 은은 거의 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주식시장을 봤더니 네. 금 ETF하고 은 ETF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요. 주식시장에 ETF가. 거래량이 둘 다 100만 주가 넘더라고요. 그 왕창 늘어난 거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그게? 예,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ETF 시장 예. 그리고 그 현물 시장에서도 실버바라든지 실버바. 그래듈이라 해가지고 이제 알갱이처럼 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게 또 이 그래듈 투자인데 그래듈 이런 투자 식으로도 하는 그 실물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돼요? 있고요. 구리 역시 ETF 시장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뭐 금이나 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구리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구리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ETF로 하면 투자하면 뭐가 좀 실물 투자하고 좀 다른 장점이나 뭐 단점이 있어요? ETF를 통한 거는? 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귀금속이기 때문에 현물로 살 때는 10%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ETF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그런 건 없죠. 나중에 그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낸다라는 건 세금을 있지만, 낸다. 네, 근데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네. 부가치세를 내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현물을 갖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 또 이제 쓰임새가 있겠죠. 네. 투자할 때 따르는 세금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 구리 관련 투자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20년 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죠. 테크 리더들은 대체로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데 낙관론도 있습니다.
AI 시대 누군가는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겠지만 누군가는 혜택을 입을 겁니다. AI가 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인간적인 모습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사소통, 팀워크, 사회적 기술 등 소프트 스킬이 필수적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지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